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전파 망원경이 우주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 그 신호를 정말로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즉시 모든 송신을 멈추고 숨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SF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논쟁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외계인과의 접촉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게 인류 멸종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과 행성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말고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외계 문명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죠. 이게 바로 유명한 페르미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설명하는 가장 섬뜩한 가설 중 하나가 바로 어둠의 숲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두가 숨죽이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공격받아 멸종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어두운 숲속에 숨어있는 사냥꾼들처럼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캄캄한 숲 한가운데 홀로 서 있다고 말이죠. 사방은 짙은 안개로 가득하고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며칠째 아무 만나지 못했고 이 고독이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만약 저 숲속에 있는 게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칠 수도 있는 다른 사냥꾼이라면요? 이게 바로 지금 인류가 우주에서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라는 어두운 숲 속에서 완전히 혼자인 것 같거든요. 신호를 보내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어둠의 숲 이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원하거든요. 생존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번식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똑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생명체들입니다.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난 진화의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공격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욕심 많은 종들이 살아남았다는 걸 말이죠. 인류는 바로 그런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된 종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대형 포유류들을 밀어내고 생태계의 정점에 올라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사라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십 종의 생명체가 멸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진화해왔죠. 더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문화가 다른 문화를 흡수하거나 파괴하면서 확산되어 왔습니다. 유럽의 식민지 개척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앞서 있던 유럽 문명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원주민 문화가 사라졌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제국이 몇백 명의 침략자들에 의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외계 문명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비슷한 진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이라는 법칙은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자신의 행성에서 정점 포식자가 되고 다른 경쟁종들을 제치고 살아남은 종이 결국 문명을 이루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공격적이고 영역 확장에 욕심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항성계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와 마주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화적인지 공격적인지 우리에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설령 그들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해도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처음 유럽인들을 만났을 때 우호적으로 대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죠? 그들의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유럽인들과의 접촉 이후 90% 이상 감소했거든요. 질병도 있었지만 의도적인 학살과 영토 강탈도 큰 원인이었죠. 게다가 우주에서의 통신은 엄청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도 빛의 속도로 4년 이상 걸리거든요. 만약 거기에 외계 문명이 있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들의 답장을 받는 데만 최소 8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는 너무 넓어서 대부분의 외계 문명은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술 발전 속도의 문제죠. 인류의 기술은 최근 몇백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말을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우주로 로켓을 쉽게 쏘아 올리잖아요. 고작 20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도 비슷한 속도로 발전한다면 처음 신호를 주고받을 때와 실제로 만날 때의 기술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수십 년 사이에 그들은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선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력의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단병들은 당시 최강의 군대였지만 만약 그들이 나폴레옹 시대의 대포와 머스킷 총으로 무장한 군대와 싸운다면 일방적으로 학살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군대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기관총과 포병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을 거고요. 1차 세계대전의 군대는 현대의 드론과 정밀 유도 미사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기술의 격차가 클수록 전투는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됩니다. 그런데 우주적 규모에서 생각해보면 문명 간의 기술 격차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섬뜩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외계 문명이 우리를 위협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상대방이 수십 광년 떨어져 있다면 군대를 보내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군대가 도착할 때쯤이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 있을 테니까요. 그 사이에 상대방은 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간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아마도 상대론적 미사일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발사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리학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에 따르면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 크기 정도 되는 물체, 그러니까 한 70kg 정도 되는 물체를 광속의 90% 속도로 가속시키면 그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상상이 되세요? 겨우 사람 한 명 무게의 물체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수만 배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의 정말 무서운 점은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레이더로 탐지한다 해도 피할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우주 공간에는 마찰이 없으니까 한번 발사하면 목표물까지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가죠. 만약 어떤 외계 문명이 우리를 제거하고 싶다면 이런 미사일 몇 개만 지구로 발사하면 됩니다. 한 개만 명중해도 인류 문명은 끝장나는 거죠. 공룡들이 소행성 충돌로 멸종한 것처럼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기술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류하는 척도입니다. 1단계 문명은 자기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고 2단계는 항성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죠.
현재 인류는 1단계에도 못 미치는 0.7단계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1단계 문명에 도달한다면 그 정도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면 상대론적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은하에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개의 행성 모두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말이죠.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게임 이론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선제 공격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상대방이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공격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면 그들이 나중에 복수를 위해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성간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전멸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은 결국 두 가지 선택지만 갖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침묵을 지키며 숨어 있거나 아니면 멸종당하거나.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우주 어딘가에 있는 다른 문명이 위협을 느끼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설령 그 문명이 본래는 평화적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발견한 순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안 할까?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차라리 먼저 없애버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어둠의 숲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감시하면서도 서로의 진짜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북한이 정말로 공격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체제 유지를 위한 위협일 뿐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막대한 군사비를 쓰면서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우주적 규모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고 위험합니다. 국제 정치학에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면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똑같이 군비를 증강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 군비를 증강했던 국가가 다시 위협을 느끼고 더 강화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딱 그랬죠. 양쪽 다 상대방을 먼저 공격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수만 개씩 만들어냈습니다. 한때는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양의 핵무기가 존재했거든요. 이게 불확실성과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더 심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그래도 외교 채널이라도 있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수십 광년 떨어진 거리 때문에 실시간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메시지 하나 주고받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죠. 그들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배신의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만 넘겨받으면 더 이상 영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미헨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안 돼서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평화협정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우주적 규모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외계 문명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심지어 상대방이 정말로 평화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두 명의 죄수가 각각 고립된 방에서 신문을 봤는데 서로 협력하면 둘 다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한 명이 배신하면 배신한 사람은 풀려나고 협력한 사람은 중형을 받는 상황이죠. 이때 합리적인 선택은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우주에서 문명 간 만남도 이와 비슷한 구조거든요. 중국의 SF 작가
류추신이 쓴 삼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어둠의 숲 이론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소설 속에서 한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어두운 숲이고 모든 문명은 총을 든 사냥꾼이다. 그들은 유령처럼 나뭇가지 사이를 조용히 걸어가며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조심한다. 왜냐하면 숲속에는 자기와 똑같은 사냥꾼들이 도처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총을 쏘는 것뿐이다. 이 묘사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우주를 향해 신호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즉시 모든 송신을 중단하고 숨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놓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외계 문명과 만나는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콜럼버스를 만난 것과 비슷할 거라고 말했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반면 칼 세이건 같은 과학자는 우주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고 지혜로운 문명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의 만남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로 보낸 전파 신호들은 아직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했거든요. 인류가 본격적으로 전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00년대 초반부터니까 우리의 신호는 기껏해야 120광년 정도의 반경 안에만 도달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니까 은하 전체로 보면 정말 작은 영역이죠. 게다가 그 신호들도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우주 배경 복사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고 있거든요. SETI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건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전파망원경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러시아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브레이크스루 리슨이라는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자했죠.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중 가장 대규모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이런 프로젝트들이 정말로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METI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건 외계 문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2017년에는 실제로 GJ-E73b라는 외계 행성을 향해 음악과 수학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12년이 걸리고 만약 답장이 온다면 24년 후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 문명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데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큰 소리로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201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천문학자 그룹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외계인에게 신호를 보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강력한 레이저 신호를 만들 수 있고 이 신호는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일었죠.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외계 문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건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미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우주로 엄청난 양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TV 방송, 라디오 방송, 레이더, 군사통신 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파가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너무 약해서 멀리까지 가지 못하지만 만약 가까운 곳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 충분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 레이더 같은 강력한 신호는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숲 이론이 정말 맞는 걸까요? 모든 문명이 정말로 서로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까요? 이 이론에는 몇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첫째,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평화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스티븐 핑커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중세시대에는 인구 대비 살인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현대에 들어서 크게 줄었죠. 물론 2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전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인류는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우주는 너무 넓어서 굳이 다른 문명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원이 필요하다면 무인 행성이나 소행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다른 문명을 공격하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에 있는 모든 금속이나 물을 얻으려고 인류를 공격하는 것보다 그냥 소행성대에 가서 채굴하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할 겁니다. 소행성들은 주인도 없고 반격할 위험도 없으니까요. 셋째, 매우 발전한 문명이라면 우리처럼 원시적인 문명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개미집을 보고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인류는 너무 미약한 존재라서 신경 쓸 가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물리적 자원보다는 지식이나 예술 같은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문명과의 교류가 오히려 환영받을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들도 결국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외계 문명의 의도를 알 수 없고 그들의 문화나 가치관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인류조차도 같은 종인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행성에서 진화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존재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윤리관, 미적 감각, 논리 체계 모두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죠.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평화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믿는 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여왔거든요. 완전히 다른 종인 외계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관용과 평화를 보일 수 있을까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디스트릭트 9을 보면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납니다.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을 때 인류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죠. 대신 개토에 가두고 차별하고 착취했습니다. 이게 픽션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대했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유대인을 학살했고 원주민들을 말살했던 게 바로 우리 인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우리는 어둠의 숲속에서 계속 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할까요?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될 테고 언젠가는 정말로 외계 문명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장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보낸다면 누가 인류를 대표해서 메시지를 작성할 것인지 같은 문제들이죠. 2010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만약 외계 신호를 받는다면 즉시 답장을 보내서는 안 되며 먼저 국제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개인이나 작은 그룹이 독단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한국은 이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고 과학기술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도 있고 우주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죠. 만약 정말로 외계 문명과의 접촉 문제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일부 강대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장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숨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생각보다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둠의 숲 이론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신비의 아주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정말로 어두운 숲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문명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며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곳 말이죠. 또는 우리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우주가 따뜻하고 환영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어두운 동굴 앞에서 주저하고 깊은 바다를 무서워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경외하는 건 다 이런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함부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호기심이라는 또 다른 본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미지의 것을 밝혀내고 싶어 하는 욕구 말이죠. 이 두 본능 사이의 긴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우주 탐사에서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결국 어둠의 숲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신뢰를 쌓고 협력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류조차도 아직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화해하고 협력한 사례가 많거든요. 독일과 프랑스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벌였지만 지금은 유럽연합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인류가 외계 문명과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쌓고 결국에는 함께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낙관적인 시나리오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력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도 어두운 숲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신호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도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모르죠.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그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총을 쏠까요? 아니면 손을 내밀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어쩌면 우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